자, 20강 들어가겠습니다. 금융 파트 마지막이죠. 20강이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잡으셔야 됩니다. 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자체는, 자, 파이낸싱은 자금의 융통으로서 금융이에요. 프로젝트가 담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톨게이트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강의를 좀 업그레이드 합니다. 자, 이렇게 좀 무섭게 그립니다. 이렇게 눈을 그리고, 그 다음에 코를 그리고, 자, 입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골을 하나 그리세요. 해골이 무섭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또 상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이제 그 인천공항에 대한 고속도로에 대한 우리가 왜 민자유치라는 자체 BTO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사업권을 따내거든요. 사업권자가. 그래서 사업주가 포스코가 됩니다. 자, 포스코가 시행사가 돼요. 시행사가 뛰어들게 되겠죠. 금융기관이 참여를 하면서 금융기관이 이제 빌려준 사람을 대주단이라고 하거든요. 대주단은 돈을 대주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에요. 부동산 담보. 우리가 물적 담보로 가는 게 아니라, 신용이 아니라, 자, 이거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성,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담보로 갑니다. 이렇게. 이걸로 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독립된 회사를 설립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담보대출 대신 사업 수익성을 기초로 하고 공급자 금융이고 장기며 대규모. 그래서 밑에 가시면 독립된 회사가 있어요. 법률적으로 완전히 분리가 돼요. 경제적으로. 그 단일 회사가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하면 해산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면목 회사였지만 일반적으로 실체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금을 이렇게 줘서 독립된 회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독립된 회사에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고 모든 법률적으로 여기서 하죠. 그럼 여기다가 자금을 대면 이익을 받고 이걸 이제 수익 배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 부의금융과 비소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비소금융은 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비소구, 소구, 상한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소구 또는 우리가 제한소구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얘가 도산되더라도 얘한테 양을 못 주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주한테 채권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부동하더라도 얘가 양을 주지 않습니다. 얘한테. 그래서 비소구인데 100% 비소구가 아니라 제한소구예요. 만약에 지금 1000억에 대해서 자금을, 우리가 5천억에 대해서 자금을 끌어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금 흐름이 1년 동안에 뭐 100억, 1000억을 벌었다. 뭐 몇 년 동안에. 1000억 범위 내에서는 채권 청구를 가능하죠. 그래서 제한소구라는 자체는 이제 포스코한테 또 시행사 사업주한테 이제 이 대표이사한테 또 지급 보증을 해라. 보증 업무를 또 하라 그래요. 시공사를 선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나눕니다. 지급 보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분산시키지만 상황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죠.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비소구 금융입니다. 사업주의 채무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비소구다. 그래서 채권 상환의 청구권을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및 현금 흐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주에게 일정 수준 부담을 요구하는 제한소구예요. 그 다음, 자, 부의금융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포스코는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사서 A은행한테 돈을 땡깁니다. 근데 장부에 기록되면 안 되거든요. 그 부의금융이라는 것은 장부 외의 금융이에요. 자, 부의금융가. 제가 지렛대효과 하면서 그림을 한번 그렸죠. 자, 그림을 그려서, 자, 이렇게 본다면요. 자, 우리가 위에가 자점조, 자기자본 총 저당이죠. 타짜. 자, 타짜가 타인 자본이 부채예요. 자기 자본이 자본이고요. 합치면 자산이거든요. 이게 바로 대차대조표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채로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돈 빌릴 수 있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건 사업주의 장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은 금융기관의 장점입니다. 금융기관의 장점. 정보의 비대칭 문제.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가 담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사업성을 무조건 충분히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주에 대한 신용평가 없이 그냥 대출금에 대한 상환이 또 가능하겠죠. 그 다음, 절차가 복잡합니다.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높은 이자와 수수료가 나간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고요. 다른 금융기법에 대해서 높은 금융비용이 생기지만은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높은 수익이 발생하겠고,
또 절차가 복잡한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적 비용이 더 나가겠죠. 결제 위탁 계정이 잘 나옵니다. 자, 자금 관리는 따로 합니다. 자금 관리를 우리가 작년에 시험 문제가 사업주와 시공사가 자체 계좌라는 게 아니에요.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금 관리는 이 대주단이 철저하게 독립된 회사와 어떻습니까? 관리를 해서 어때요? 철저한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제3자한테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제 위탁, 별도 통장을 만드는 거죠. 결제 위탁 계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크로우라고 하는데요. 에스크로우 계정에서 특히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게 부동산 우리가 신탁회사가 있잖아요. 부동산 신탁회사가 제3자로서 이걸 또 관리해 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제 위탁 계정은 따로 에스크로우에서 한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거는 다른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제한소거다 보니까 장치를 한다는 자체는 읽어보시고 3번에 가시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디가 출제 빈도가 높냐면 두 번째예요. 개발사업의 자금 지출의 우선순위는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원리금 지급이 먼저겠죠. 원리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사업주의 시행사의 개발이익하고 그 다음에 시공사의 공사비가 있으면 공사비보다 개발이익을 먼저 해야 돼요. 공사비가 또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넘기시면은 부동산 관리 파트로 갑니다. 자, 관리에서는 시험 문제가 우리가 314페이지로 가시면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관리에 대한 의의는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자, 어떤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네요. 유지활동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나왔지만 우리 관리라는 거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처분과는 대응되고요.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을 위탁 관리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많아져서 고층화되다 보니까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기술이 발달하면서 위탁관리를 맡게 하죠. 근데 부재 소유자의 또 요구, 간접투자 방식이다 보니까 요새 어떻습니까? 펀드를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위탁을 하는 위탁관리 필요성이 되고요. 관리에 대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분류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 자, 나눠서 어떤 관리가 있냐면 첫 번째는 복합 개념이에요. 복합 개념.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리 파트 하고 있죠. 제 20강입니다. 자, 부동산 관리에서는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관리의 분류입니다. 자, 관리 분류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복합 개념에 대한 논리예요. 복합 개념. 자, 복합 개념이 법경기잖아요. 법경기. 그래서 법률적 관리. 법률적을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보존 관리다. 그 다음에 경제적. 경제적은 이제 경영을 잘해야 되죠. 그만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 그 다음에 기술적입니다. 자, 기술적이라는 건 현상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청소 관리라든지 이런 걸 단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얘가 협이면 전체가 광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좀 가겠는데, 자, 기술적인 유지 관리에서 뭐가 시험에 나왔었냐면 시험 문제 물리적이나 기능적인 하자 유무를 봅니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물에 대한 부지와 부적합한 게 기능적 하자거든요. 이게 기술적 관리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익을 갖고 따진다는 순수익이 이제 많이 창출돼야 되죠. 그래서 얘와 얘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나왔었고요. 자, 법률적은 누가 봐도 다 법률적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뭐 권리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고법이라든지 보존 등기는 다 우리가 법률적인데 제일 나오는 건 계약이에요. 자, 계약이 나오면 무조건 법률적 찍으셔야 돼요. 계약이나 예약, 계약법을 알아야 되죠. 경제적은 누가 봐도 뭐 수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회계 관리는 다 우리가 경제적인데 인력 관리예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것도 우리가 경제적 관리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는 유지 관리인데 토지는 무조건 출제된다면 토지는 경계 측량을 한다. 측량사가 하죠. 경계 측량은 무조건 기술적 관리 찍으시고요. 자,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설 안전이죠. 위생, 청소 관리, 설비 운전 보수에 대한 우리가 기구 운전 보수. 보안은 안전 대책이요. 화재 보험이나 재해 보험에 가입하죠. 보존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설 안전
우리가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선은 안전에 오래 묻고 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바로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하고요. 자, 오른쪽엔 제가 안 넣어놨지만은 자산관리와 시설, 자산부터 부동산 관리는 어떠한 영역입니다. 섹터죠. 영역. 어떤 계층화로서 그 자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부동산,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본다는 거죠. 가장 큰 게 자산이고 시설은 단순 업무입니다. 자, 그래서 자, 갑돌이가 이제 부동산 소유자예요.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다 봐봐요. 부럽죠.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산 관리입니다. 어셋 매니지먼트, AM이라고 하죠. 자, 얘는 이제 장기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똑똑한 애들을 쓰죠.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시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해요. 포트폴리오든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면서 돈을 버는 적극적 관리입니다. 자산 관리에 지으들하고 적극적인 지으 들어가죠. 근데 자체 하나의 부동산만 관리하는 애가 있어요. 그건 부동산 관리입니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요. 부동산 관리. 자, 얘는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인 관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합니다. 임대차 관리.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평가사 시험 문제는 재산 관리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임대차에 대한 관리, 그렇죠? 임대료 받아다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자체도 화장실 청소 같은 걸 외주를 줘요. 외주 관리를 이제 우리가 시설 관리라고 하는데 시설은 미설 안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시설이라는 건 소극적이죠. 현상 유지. 그럼 시설이라는 건 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는 게 나오니까 시효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 관리라는 내용은 전혀 안 나왔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바꿔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자산 관리와 시설 관리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설부터 외우셔야 돼요. 위설 안전. 그래서 위생은 청소 관리입니다. 설비 있죠. 그 다음에 안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없지만 이제 외주 관리라고 하고 그 두 가지는 이제 잘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에너지 관리나 에너지 관리, 외주 관리 이런 것들은 다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산 관리라는 건 포트폴리오를 해주죠. 분산 투자를 해줍니다. 거시적이죠. 재투자 재개발. 우리가 시험에 나왔는데 리모델링 한다는 자체는 기술적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쯤 재투자 재개발할지. 자, 리모델링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보다 수익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투자 재개발은 자산이다. 자, 투자 리스크 위험 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을 싸게 하고 매각을 비싸게 해주는 자금 조달, 프로젝트 금융도 리파이낸싱, 프리파이낸싱도 자산의 관리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자산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며 적극적입니다. 근데 부동산 관리는 시선 관리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다 한다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쭉 1번 수익 목표의 수립, 자본적 수익적 지출, 연간 일기 있는데 임대차 활동이 키포인트예요. 임대차 활동을 딱 보고 잡으세요. 임대차 관리나 임차인 관리, 임대료 순환. 그 다음에 시설 관리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시설은 소극적이죠. 그래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서는 재산 관리가 아니라 시설 관리죠. 소극적이다. 그래서 위설 안전을 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관리 주체입니다. 자, 관리 주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나눌 것이냐. 자, 지금 이제 어땠어요? 복합 개념과 섹터, 영역의 계층에 따라서 이제 그 계층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제 법 경기를 가지고 이제 연결시키면서 우리가 주체입니다. 주체가 누구냐? 내가 직접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이 리치에서도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있잖아요. 그럼 자가와 위탁이 있죠. 자기관리와 위탁이 있듯이. 그럼 자가관리는 직접 자기가 합니다. 소규모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거를 직접관리, 자치관리, 자연관리라고 나왔거든요. 자자가 들어가죠. 또 지읒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직접 관리면 위탁관리는 외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외주는 우리가 아까 외주 자체가 시설 관리에 들어갔잖아요. 시설은 거의 외주를 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설에 아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외주 관리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맡기는 거죠. 기술적인 면은. 그래서 외주 관리, 간접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는 아니지만 법과 우리가 이 인감 도장이나 금고 같은 건 자기가 하고요. 기술은 맡기는 게 일반적이에요.
바꿔서는 나왔었어요. 근데 틀린 집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합친 게 혼합이죠. 자, 혼합은 과도계측 때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굉장히 많이 뜨는 게, 가봅시다. 자, 얘는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를 맡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명확하지 못합니다. 이게 계속 뜨고 있어요.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자가관리가 가장 오래된 거고 위탁관리가 가장 현대적이면 혼합관리는 과도계측인데 과도계 우리가 들어가고 자가 혼합 위탁으로 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게 나와요. 그럼 시험 문제 장단점이 뜨거든요. 그래서 얘와 얘를 바꿔냅니다. 얘의 장점이 얘의 단점이고 얘의 단점이 얘의 장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럼 먼저 혼합관리 갑니다. 혼합관리는 우리가 기술적인 건 위탁하고 경제법률적은 자가관리가 하는데 반드시는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고요. 자가에서 위탁까지 과도계측 때고 얘는 나오는 건 무조건이에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다는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자가와 위탁을 반대로 냈는데 특히 외주 같은 경우는 이응 들어가니까 위탁이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자가는 소유자가 단독, 소수의 관리원으로서 단독 주택 소규모고 위탁관리는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대형 고충이에요. 현대적 전문적입니다. 자, 그래서 자, 특징을 보시면은 눈을 보시면 반대로 가요. 자가관리는 기밀보안 관리가 강점이지만 위탁관리는 단점이다. 자가관리는 자기가 하니까 지휘 통제를 확보하고 용이합니다. 위탁관리는 곤란하고요. 자가관리는 전문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전문성이 높다 나오면 위탁관리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재고라는 거 높이는 겁니다. 관리 업무의 타성화를 합니다. 내가 직접 계속하게 되면 타성해져요. 매너리즘에. 근데 위탁관리는 타성을 방지하고 내가 하니까 불필요한 관리 비용이 발생하는데 위탁관리는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동산 관리 활동에서는 임대차 활동이 뜹니다. 시험 문제. 임대차 활동하고 그 다음에 유지 활동이라는 것까지가 이제 많이 시험 문제 주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관리 활동이죠. 제목을 이제 관리 활동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 활동 분리였고요. 활동으로 갑니다. 자, 활동은 어떤 활동이 있을까? 첫 번째 보시면 임대차 활동이죠. 임대차 활동. 자, 임대차 활동에서 임대차 활동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주거용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입니다. 자, 공업용은 이제 사무용과 같이 묶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업용은 사무용인데 사무용은 뭐 안 나오니까 제가 안 했고요. 매장용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가 아니라 쇼핑센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를 해요. 수익성을. 그럼 임차인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죠. 임차인 선정. 자, 우리가 주거용은 유대관계입니다. 제가 유대성이라고 했는데 이제 연대성이라고도 나와요. 연대성. 그래서 유대관계를 잘하자. 그래서 이건 사람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적합성이라는 자체는 건물의 용도와 그 임차가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목조 건물에 화학 공장을 들어서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업용은 적합성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부동산의 목적에 적합해야 돼요. 그 다음 매장용은 가능 매상고예요. 가능 매상, 매출액. 매니까 얘도 매죠. 수익성을 얘기를 합니다. 수익성을 평가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게 또 연결시킨 다음에 이제 혼합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자, 우리가 그 설날이나 이럴 때 그 나오는 한국영화 걸작성이 주유소 습격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설경구 씨가 나오는 공공의 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좀 빨리 접근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매장용 부동산은 이제 가능 매상 받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임대차 유형. 자, 임대차 유형이라는 것은 임대차 유형을 보면 어떤 게 있을까? 자, 얘는 조입니다. 종은 총, 글로 쓰죠. 다 낸다는 얘기예요. 임대차. 보통 이제 주거용이 사용되고, 공업용은 순임대차입니다. 순임대차는 순임도를 내고 1차, 2차, 3차로 이제 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매장용은 가능 매상고는 이제 비율임대차라는 겁니다. 자, 비율임대차는 아직까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2차 과목이 중개사법에서 나왔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임대차 유형의 자, 조임대차, 총임대차는 자, 봅니다. 자, 우리가 순임료가 순임료가 만약에 20만 원, 80만 원이고요.
80만 원이고 필요 경비가 20만 원이라고 봐요. 그럼 10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을 다 내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래서 그러면 임대인은 20만 원을 가지고 지가 지불을 하는 거죠. 근데 순임대차는 그렇지 않아요. 순임대차는 80만 원만 지불하고 필요 경비는 서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따라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3차만 제가 넣어놨죠.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주거용은 총임대차. 총임대로는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이를 수령한 임대인이 부동산 운영에 소환되는 세금 보험을 이제 여기 내고요.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이제 비율임대차라는 것은 매출액 비율대로 내요. 근데 거기는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지불합니다. 총수입에서 이제 비율을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은 3차가 이제 가장 길입니다. 1차까지가 있고 2차는 보험료, 3차는 유지소음인데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그 영업경비를 임차인과 직접 지불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그 외에 영업경비는 임차인이 직접 우리가 지불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몇 차까지 지불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일단 주거용이니까 지읒 들어가고 조임대차고 공돌이 만드는 공순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 가지로 뜨럭 나오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영화를 찍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섭외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내가 주연을 줬어요. 제가 영화를 찍을게요. 그럼 조연 좀 안 해. 주연 줘. 주거용은 연대성 임대차 이렇게 하시면 좀 세 가지를 같이 가져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비율임대차가 한번 떴어요. 우리가 중개사법에 아직 개론에 안 나왔는데, 자, 그래서 뭐 순임대차는 아까 통상수 순임대차라고 하면 1차를 얘기를 하고 공업용은 3차가 이제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율임대차는 기본료가 있어요. 우리 화장실 할 때 나이트 가실 때 왜 기본 내고 또 추가적으로 더 내잖아요. 그 기본 임대료가 만약에 1,000원이다, 3만 원이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총임료에서 내는 거죠. 그래서 월 총수익이 1억이다. 1억을 초과하는 게 5%다. 1억 5천이라면 5천만 원이 초과됐네요. 그럼 5천만 원의 5%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5천만 원의 5%는 500이잖아요. 반은 250이니까 합치면 1250이다. 그렇게 계산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임대차 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 활동입니다. 어떻게 이제 유지 활동을 잘할 건지.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딱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딱 2번 떴어요. 그래서 예방, 그 다음에 대응,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일상적이죠. 일상적은 늘 하는 거예요. 일상적, 정기적. 일상적, 늘. 정기적. 그 다음에 사전이라는 자체는 예방을 하는 거죠.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만큼 위험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후적은 나중에 대응을 하는 거죠. 대응적이고 또 수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후에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예방적이에요. 예방이 가장 우리가 통사적으로 하는 늘 정기적보다 문제가 발생한 사후적의 수정적보다 예방적이 가장 신뢰감이 부여해서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늘 한다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론을 갖고 왔으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잔디깎기 같은 거. 그죠? 그 늘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잔디깎기 문화에 영상이 안 맞죠. 뭐 예를 들어 대형마트, 코스코 같은 거 가시면 이제 잔디깎기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방적과 사전적, 대응적을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화장실을 가져서 굉장히 청결하지 못한 관리하는 데는 옛날에 아주 그냥 몇십 년 전에 이제 고속터미널 같은 데 가시면 화장실 가기 싫잖아요. 화장실도 없고 떨어졌고 막 청소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떨까? 화장실도 이제 백화점 같은 데는 화장실도 몇 개인지 대비해 놓고 미리 이제 사전에 막 청소를 하죠. 고기를 먹으러 가시더라도 우리가 고깃집이 청결하고 아주 관리가 잘 된 곳은 어떻습니까? 미리 불판을 막 갈아주고 막 그래요. 서비스를 합니다. 아주 질도 높아지고 좋죠. 그런데 막 뭐 불판 갈아달라고 들은 척 안 척 다 안 하면서 나중에 이제 사후적 한다는 게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방 쪽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번 떴다는 거. 그다음에 보험은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왔었냐면 임대료 손실에 대한 이 임대료 손실 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체크하세요. 건물이 화재가 나면 건물을 수리 복원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를 받을 수 없는데 불구하고
이 원리금이 나가요. 경비가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 손해가 나타날 때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 주는 거고, 손해보험료는 이제 화재나 호수 등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됐을 때 그 자체 그 밖에 동산 등의 보상을 하고, 책임보험은 이제 임차자, 고객 방문자들이 이제 인접부동산 등에 입는 손해를 이제 책임보험으로 책임을 줘서 보상을 해준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빌딩의 연수사입과 내용연수는 옛날엔 안 나왔는데 지금은 좀 출제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내용연수가 나중에 감가요인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빌딩의 내용연수, 빌딩의 생애주기죠. 그러니까 인간처럼 생애주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신안노폐라고 이제 암기하라고 하는데, 자, 건물의 생애주기도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봐야 되니까 건물의 생애주기로 가죠. 건물의 생애주기를 알아야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전개발 단계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십시오. 전개발은 아직 개발하지 않은 용지 상태예요. 용지 상태다. 그래서 그냥 밑줄만. 자, 이건 그냥 우리가 넘겨보시면은 전개발 단계는 그 용지 상태. 그래서 이거는 그냥 건축 계획이나 건축 후의 관리 계획이라든지 수요 예측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규제라든지 전문가한테 활용받는 겁니다. 자, 신축 단계는 I로 친다면 I가 태어난 단계이기 때문에 건물이 완성된 단계죠. 그러면 우리가 내용연수가 오른쪽 건물의 내용연수가 물리, 기능, 경제, 행정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은 우리가 간평에서 가장 연결이 많이 됐기 때문에 물리적은 어떻습니까? 건물이 노후화가 됐다는 게 물리적이 됐다는 거예요. 건물이 금이 갔어요. 물리적 내용수가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유용성을 지속할 수 있는 버팀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금은 안 갔는데 기능적 내용연수 형식이 90%. 촌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이제 그 내부 구조가 화장실이 하나 적다든가 재래식 부엌 같은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나가셔서 이제 아는 지인 여성이 안 늙었는데 촌스러워. 야, 너 물리적 감가인데 기능적 감가 심각하구나. 얘.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건물과 부지의 부조공도 기능적인 내용 요소가 기능적 하자가 아까 기술적 관리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설비 부족, 불량, 외관의 낙후, 디자인에 대한 거. 경제적은 부동산은 괜찮은데 인근 지역이 쇠퇴돼가지고 뭐 탄광촌이 폐광됐다 상가 건물인데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족합, 인근 다른 건물과 비교해서 시장성이 감퇴된다고 했죠. 행정적 내용 요소는 건물의 수명이 이제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법처럼. 그렇다면 신축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험 문제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고 나왔거든요. 건물이 금이 안 가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은 이 유용성이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만 체크.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계획 세웠던 거랑 거의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안정 단계는 사람으로 친다면 중년입니다. 중년의 일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장기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안정 단계는 장기적이고 가장 어때요? 빌딩의 복구적 장기적 안정적으로 되면 장기로 가고 관리 상태가 양호해야 또 관리 상태가 안정 단계 또 연장될 수 있어요. 만약 빌딩의 시설이나 구조를 일부 개조선할 때는 여기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관리도 중요하고, 자, 노후 단계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물리적 기능 상태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계량비를 지출을 억제해야 돼요. 건물 자체 계획을 세운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완전 폐물 단계는 이제 우리가 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하자가 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전신 안노폐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거는 그냥 신축은 물리적 유용성이 극대화된다. 그래서 그걸 따지는 것이 물리적 내용연수다. 이렇게 해서 나왔으니까 그것만 체크하시고, 특히 이제 물리기능 경제 행정적은 나중에 감정평가의 감가요인에 들어가요. 그때 다시 또 제가 설치해 드릴 테니까, 안정단계는 가장 장기며 안정단기의 관리 상태가 양호해야 연장될 수가 있다는 거. 만약 빌딩에 대한 시설이나 구조를 일부 개조선할 때는 여기서 하는 게 효과적이고, 노후 단계는 물리 기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이건 무슨 단계냐? 노후 단계 찍으셔야 되고, 계량비 지출을 억제된다. 건물 교체 계획만 세운다. 완전 폐물은 어때요? 아예 쓸모가 없어지죠. 물리적, 기능적, 경제까지 다 돼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시고 전개발로 단계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부분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마케팅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 파트도 뭐 간단하게 이용 파트도 그냥 나올 수 있는 것만 제가 찍어드리면서 가도록 하고요. 개발 파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관리론에서는 개발 파트가 가장 문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갈 테니까
일단은 마케팅이 이제 우리가 21강이 되겠네요. 그래서 21강은 조금 쉬었다가 21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